오셨네요. 예, 오늘 논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뭐 있나요? 오늘 뭐 제목이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 끝이 보인다로 제목을 다뤘고 제주도에 와서 네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리랑 펜션이라는 데 와서 경치 좋은 곳에서 지금 부럽습니다. 예, 우리 그 논평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제 그럴 날이 있을 겁니다. 뭐 제주도에 함께 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예. 네, 뭐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예. 요즘 이렇게 뭐 언론이든 또는 뭐 방송이든 여러 매체를 보면은 뭐 항상 그 답답한 얘기만 보도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뭐 개별 사건에 대해서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 얘기해도 이게 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근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거의 뭐 몰락됐다시피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한번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탄핵이든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정치적인 문제, 어떤 경제 몰락, 뭐 하여튼 모든 뭐 사법부였던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몰락도 마찬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대한민국은요. 예.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저는 뭐 달라질 게 크게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본적 구조적으로 완전 혁명을 하자. 그러니까 우파적 가치와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혁명을 하지 않으면은 예. 대한민국은 저는 이미 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지금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이 지역적으로 호남이라는 과 호남 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물론 뭐 심각하죠.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모든 국가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지역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 완전히 그 이념적으로 경도돼 가지고 특히 어떤 그 북한이라는 그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는 이런 그 극단적 상태로 이렇게 갈등이 심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이 한반도의 어떤 그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결국은 그 어느 순간인가 학생들부터 예. 굉장히 좌경화되어 있고 사회주의화되어 있고 헬조선이라는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그 인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하다 보니까 일종의 조금만 어떤 선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편승하고 특히 젊은 친구들은 기본적인 어떤 그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 진보가 어떤 긍정적 차원의 어떤 진보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또 그들의 어떤 선동에 된 이런 그 변형된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탄핵 같은 경우도 예. 뭐 저는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어떤 그 일본처럼 굉장히 건전한 보수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었다면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의 어떤 그 판단을 해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으로 저는 그 올 정도로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이 병들어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해요. 예예. 자 그래서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 자체가 완전 정리가 돼야 된다 저는 봐요.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한편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그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저는 대한민국을 병든 대한민국을 저는 그 고치고 개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에 60년대 초에 장면 내각이 내각적으로 장면 내각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예.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예. 그러니까 근데 부정부패로 무너지면서 장면 내각이 들어섰는데 결국은 정치권들은 대한민국의 정치권들은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그 계파를 형성한다거나 의사결정의 어떤 그런 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 중에 하나라고 봐요. 싫든 좋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혁명을 이렇게 안 했으면요. 대한민국은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 어떤 그런 그 빈국 상태 아닙니까? 거의 막 거의 전 세계적으로 150 위 정도보다 더 못 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 혁명은 사실은 독재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을 어떤 그 개조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병든 어떤 그 낡은 가치 이런 그 기회주의적 어떤 그런 그 행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은 저는 도저히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5.16 혁명은 정말 국악의 결단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이런 나쁜 습성, 사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 봐서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새마을 운동 한다거나 또는 어떤 그 지도자가 미래의 어떤 그 방향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수없이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뭐 정책을 그냥 실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공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저는 어떤 지도자의 어떤 덕목이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그러는데요. 민주주의도 어떤 민도가 형성됐을 때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현재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흐를 때까지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건 무슨 얘기냐. 예. 그리고 한반도에 공산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과 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은 철저하게 우파적 가치와 우파적 정체성에 기반한 저는 그런 강력한 어떤 그런 그 일종의 필요한 그 독재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걸 뜯어고칠 때가 저는 그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 그 완전히 그 민주노총에 장악된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제와 이 정치까지도 도저히 뜯어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다라고 치부해버리면요. 결국 그게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법에 군림하거든요. 예.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떤 완전히 그 병든 이 노조들의 어떤 그 현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정말 그 혁명 제2의 어떤 5.16 혁명 같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저는 감당치 않다. 이렇게 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우리가 봤을 때 예. 그리고 좌파든 그것을 가지고 또 뭐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하지만은 예. 대한민국은요 제가 굉장히 좀 과격한 발언일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대한민국이 다시 그 태어나기 위해서 정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뭐 정말 어떤 그 극단적인 정말 혁명 그 우파의 가치 혁명이 오지 않으면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민주주의라는 거기에 어떤 그 대의에 예. 소위 말해서 그냥 그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투쟁도 하지 않고 그 자기 자신만 위하는 이러다 보니까 정치꾼들이나 소위 기득권 세력들 소위 저 우파를 대변한다는 그런 그 기성 정치권이나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그냥 숨죽이고 있잖아요. 저는 이 탄핵이라는 것도 일종에 보면은 그런 연장선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뜯어고쳐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정말 제가 바라는 건 앞으로 정말 극우 소리를 듣는 우파의 어떤 그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욕을 먹더라도 민주노총을 정말 해체시켜버리는 노조를 법으로 금지해버릴 정도로 강력한 어떤 그 정치 노선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이 현재 5천만 전체 국민을 위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남북 간의 주민까지 우리가 뭐 한 7,500만, 8천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좋은 게 좋은 식이라고 그냥 자꾸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망치는 저는 그런 그 민주주의라고 보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어떤 그런 저는 상황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결국은 이 정교조를 해체시키고 그리고 이 민주노총도 해체시키고 그리고 언론 노조 같은 저런 것도 완전히 정리시켜버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거 보십시오. 일본 같은 게 공산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굉장히 보수 사회거든요. 근데 그 공산당이라는 것도 보면은 실제 국가의 어떤 위협을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틀 내에서 어느 정도 어떤 그 보장하는
틀 내에서 어떤 공산당이 있지. 그러나 일본은 거의 자민당이 거의 뭐 오랫동안 거의 정치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베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굉장히 우리가 극우라고 얘기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국가를 지탱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발전을 굉장히 주도하는 그런 그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아베거든요. 그러니까 아베가 최근에도 지지율이 50%를 회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경우 일본은 군국주의로 결국은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 트럼프에게도 정말 뭐 아양도 떨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진핑하고도 또 전략적으로 대화할 수도 있고 또 아베는 상황에 따라서 김정은하고도 또 협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선제는 뭐냐? 국익이라고요. 국익. 일본의 국가 국익과 그 국민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런 이 병들은 대한민국을 저는 고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2의 어떤 국익의 결단의 어떤 그런 지도자가 전 나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정상적인 뭐 정권 교체, 저는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좌파들 보십시오. 좌파들은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를 빙자한 일종의 그 쿠데타거든요. 말랑 쿠데타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주의화 시켰기 때문에 저들 입장에서는 저게 최선의 어떤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들이 정상적인 어떤 그 대한민국 헌법법진에서 같으면 정권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 보수 성향이 강한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항상 정권 탈환을 위해서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선거 제도를 연령을 17세로 낮추자는 것들이 바로 정상적인 어떤 그 선거 패턴으로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보수화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저는 이 대한민국이 어떤 병든 이 대한민국을 고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말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당하더라도 예.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예.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추진했던 정책들 그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외교 정책도 어쨌거나 우리가 실리적으로 한미일이랑 굳건한 어떤 그런 동맹을 빨리 복원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은 김정은은 반드시 저건 제거시켜야 될 대상이지 절대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김정은은 살인마라고요. 살인마. 네. 북한 집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살인마 집단이라고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시 같은 경우도 91년도 연두 교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악의 축을 북한, 이란, 쿠바 저런 거를 소위 악의 축으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악의 축이 뭡니까? 인류의 해악이 되는 그런 존재하지 말아야 될 국가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정은 집단도 악의 축이고 살인마 집단이라고요. 그 살인마 집단하고 협상한다는 것은 넌센스인 거예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그러나 정말 국가와 국민에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싸우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는 그것이 북한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자체가 평화가 아니죠. 만약에 북한이 선거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어떤 그 리더 자체가 뭐 민주적 절차에 의한다 하면 그것도 협상 파트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쨌거나 철저하게 독재를 기반으로 한 국민을 완전히 피를 빨아먹는 자기 정권 사육을 위해서 그 집단이 북한 김정은 집단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떻게 대화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부터 환상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라고. 우리는 어떤 국민들은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데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국민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국민의 어떤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란 존재는 절대적으로 인식해야 될 건 평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살인마 정권이라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살인마 정권을 정리할 것이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필요하면 전쟁이든 뭐든 다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전략적으로 이 동맹을 외부에 있던 유엔의 동맹들을 같이 함께 해가지고 저걸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전쟁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게 제일 좋겠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취 한이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도 8월
15일 날 담화하고 9월 초에 또 담화할 때 북한 정권 레짐 체인지하려고 정책 방향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계속 갔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김정은은 해외로 망명하든지 아니면은 결국 내부의 쿠데타여서 정리가 되든지 저는 분명히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이란 것은 단순하게 어떤 촛불의 어떤 뭐 그 광란을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정말 우리가 자유통일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두 번, 세 번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 유승민, 김무성은 정말 능지처참해야 될 세력입니다. 국민들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꾼들이 정말 잘못됐는 게 정치는 일반 여느 직업하고 다른 겁니다. 정치는 국가의 백년대계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 봉사하고 자기 전문성을 최대한 거기다가 헌신하는 거라고요. 정치라는 것은. 그런데 오늘날 이 정치 세력들, 이 좌우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사결정한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정치공학적으로 자기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서로서로 편을 먹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거기에는 국가의 어떤 미래와 국민의 안녕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불리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게 현재 여의도 정치꾼들의 어떤 현 실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 정치꾼들은 무조건 어느 정도 정말 정리해야 될 대상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언론에서 아마 지난번에 제가 뭐 정규재 씨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언론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의사결정해야 된다고요. 그 옳고 그름은 뭐냐? 옳고 그름은 국가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저해가 되는 이 관점, 그 다음에 국민에게 해가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이 관점에서, 그리고 이게 정의에 반한지 아닌지 이 관점에서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언론 같은 경우에 어때요? 정규재 씨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하는 논리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특히 우파의 가치와 정체성과 법치와 정의가 잘못 반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옳고 그름의 관점보다는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문제. 제가 얼마 전에도 잠깐 봤지만은 대한민국당 집회를 하면서 그걸 봤는데 저는 굉장히 정규재 씨 어떤 사고 자체에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모든 언론은 나름대로 자기 논조가 있어요. 그게 뭐 우파적 가치든 좌파적 가치든. 그런데 객관적이라는 거는 사실 쉽잖아요. 그거는 뭐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언론의 사고의 어떤 사고와 가치에 따라서 사실 언론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얘기한 어떤 그 논리 자체가 스스로 어떤 함정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규재 씨는 어쨌거나 자기 개인적 사고, 자기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이 펜앤마이크를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소위 바라보는 어떤 탄핵 찬성 세력들을 포용하고 소위 법치를 무너뜨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몰락된 이런 상황을 덮고 우선은 이 주사파 세력이 문제니까 그부터 해결하자.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정치인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론인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정규재 씨 같은 어떤 개인 주관적인 어떤 그 판단, 자기가 판단하는 자한당은 굉장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둔하고 정말 덮고 가고자 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치꾼들이 국민을 정말 속이고 국민을 정말 졸로 보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게 바로 저런 기회주의적 정치 언론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꾼들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연장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모든 판단을 해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의하고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법치가 존재하고 그 법치 하에서 모든 사회 개개 구성원들이 그걸 따르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리는 거지. 기본적인 법치와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회는 완전 후직으로 빠진다고요. 아프리카 보십시오. 아프리카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말이 법인데요.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에 법이 있습니까? 김정은의 말이 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현재 대한민국이 우파도 썩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우리가 의사결정 판단할 때는 항상 법치와 정의와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법치에 반하면은 그게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법부 같은 경우도 정치에 물들어가지고 이념에 물들어서 내 편이면은 봐주고 상대편이면은 구속기소 시켜버리는. 그래서 오늘날 이 사법부 같은 경우도 좌파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이다 보니까 우파 애국자들, 우파 시민들, 특히 정치에 관련된 사건들은 전부 다 기소시켜버리잖아요. 그게 재판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 뻔한 건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짜놓고 그렇게 유죄 판단 내린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들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정의와 법치에서 정말 양 어떤 균형추에 의해서 자신들의 판단을 했는지 저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 평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어떤 의사결정 판단할 때는 반드시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지금 힘들더라도 때로는 목숨이 다른 한 하였더라도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단 어쨌거나 모든 전 사회 분야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정치꾼들을 기회주의 정치꾼들을 쓸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는 대한민국은 계속적으로 속이고 힘 있는 자, 권력에 아부하는 자 이렇게 사회가 계속 반복 되풀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를 좀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반 국민들이 지금 이런 촛불 쿠데타를 일으켜서 좌파 독재 정권이 지금 종횡무진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국민들은 촛불 쿠데타 세력 난동에 같이 함께 동지한 세력으로 보면 너무 심한가요? 이렇게 봐야죠.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아시다시피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선동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선동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좌편향된 어떤 문화에 젖어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조가 30년이 되면서 알게 모르게 젊은 친구들에게 굉장히 비판적인 반헌법적 어떤 사고를 주입시켰다.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이제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히 젊은 층 같은 원래가 진보적 사고에다가 이념적으로 완전히 좌파의 어떤 무리들은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조그만 언론이 선동하면 그냥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거기서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정치 이념이란 정치 좌파의 어떤 세력들, 좌파 정치 세력들이 거기에 주도해 나가고 특히 대한민국은 정말 참 딜레마 부분이 이 호남에 언제부턴가 결국 김대중에 의해서 많이 선동이 됐다고 저는 인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세력이 집단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주장을 하면서 그게 전체가 아우러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뒤엎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재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개개인보다는 결국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런 이념적으로 경도됐고 어떻게 보면요 어느 정도 심각한 갈등이 나면은 종교의 갈등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이념이 이렇게 완전히 나눠져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민주주의다 어떤 자유다 어떤 절차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대한민국은 굉장히 이념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진단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 거의 종교적 갈등 이상으로 저는 이념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렇다면 이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연 그게 개선이 될 것이며 수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안이하게 이 대한민국의 사태를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필요한 건요. 극우적 사고를 가진 우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는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면요. 좌파에 100% 먹혀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이 국민들이 이 탄핵이 되고 탄핵이 부당한 탄핵을 했고 이런데 2년이 지났는데도 국민들이 뭐 교육열이 높고 뭐 다 지성인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게 역사적으로 이 국민들도 평가가 돼야 되는 상황에 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뭐 저는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나는 기본적으로 좌파를 지지하는 그 국민들은요, 우리나라가 IMF와도 지지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파 정권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은. 그만큼 이념에 경도되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정상적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문재인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헛발질을 했습니까? 나라를 이렇게 몰락시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얼마 전까지는 60%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게 우리 이해 못하죠. 그만큼 그것이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왜 그런지가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라고요. 그만큼 사회가 이념 좌파에 경도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오랫동안 교육받아 왔고 그 다음에 정치 세력에 의해서 선동되어 왔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60년대 자유당 말기 시절이나 이 장면 내각 때 시절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거의 뭐 서로 네 편 내 편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앞으로 이거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정말 어떤 극단적 생각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의 어떤 대안을 갖기 전에 우리가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사회를 단순하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관점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굉장히 냉정하게 우리가 좀 우리가 분석하고 쳐다봐야 된다. 거기서 어떤 해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한당이 왜 웰빙이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결국은 저들은 자기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의사결정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5.18 사건 같은 경우도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강력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결국은 호남표 또는 호남에 기반을 둔 어떤 그런 정치 세력들 자신의 어떤 그런 이념하고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존을 위해서 그런 관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이 없다는 거고 그것이 현재 여의도의 소위 우파라고 얘기하는 정치 세력들의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90%의 정치 세력들은 물갈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의 이 문화, 국민들의 어떤 의식, 이 사회 갈등, 이념의 어떤 갈등,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반하에서 앞으로 어떤 정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지도자는 어떤 사고와 가치를 갖고 가야 될 것인지,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인데 문제는 우려스러운 거는 한국 사회가 정상적 방법으로는 회복 불능 상태로 이미 빠져들어가 있다. 그것이 사실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저는 간단치 않다. 왜? 저들은 이미 정치 세력화되어 있고 결국은 이제 어떤 이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과연 어떻게 분석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민주노총 해체하죠. 정교조 해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사법부에도 어떤 이념과 정치적 편향이 있는 세력들은 전부 다 옷을 벗겨야 된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는 우파적 사고를 갖는 그런 사회로 대변력을 주지 않으면 저는 간단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방향성 자체도 북한은 절대적으로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대전제를 가져가야 됩니다. 거기는 1%도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북한을 쳐내면서
한반도의 좌파 사고를 완전 쳐내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이념 자체는 대한민국 철저하게 일본과 비슷한 형태의 우파적 사고를 갖는 그런 이념과 정체성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그런 체제로 대한민국이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기반에서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우리 어떤 국익의 관점에서 물론 러시아든 간에 바라봐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 좀 정치 지도자가 좀 정말 어떤 목을 내놓고 어떤 대한민국을 다시 어떤 개조한다는 사고를 좀 갖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 정말 민주노총과 전쟁에서 다 잡으면 완전히 정말 엄청난 정말 어쩌면 피를 보더라도 그런 변화가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병들어 있어요 지금. 지금 안 그래도 오늘 그 느낀 것은, 창원의 그 서명대에 가서 느낀 것은, 이 창원이 지금 그 민노총 아닙니까, 그죠? 뭐 본산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아침 식사를 부산에서 자고 못 해가지고 서명대 가서 그 상가에 지하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이렇게 쭉 보면 그 요시 이제 그 주부들이 그 밥을 하지 않고 반찬이라든지 이런 반찬 가게하고 이것이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어. 서울보다도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하에요. 그것을 보면서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게, 그런 민노총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넉넉하게 잘 살고 있고, 나머지 국민들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런 상황을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서명대 앞을 지나가는 다른 그 지역의 서명대하고는 그 광경이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서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민노총에 창원이 그 장악돼 있다. 그리고 그 민노총에 자기 아들이 그 회사에 다니면 민노총이면 그 나이 많은 노모 아버지도 세뇌가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 그 수익이 그 민노총 그 아들이 수익이 되기 때문에 돈을 용돈이나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창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래 보거든요. 반드시 이 민노총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민노총도 아마 한계에 다다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면요, 결국 이제 그 대한민국의 경제가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제조 기반에서. 예. 그런데 결국 이제 수출이라는 건 대한민국 기술이 세계 최고가 아닌 상태에서 결국 어떤 그 원가 자체가 임금 상승에 따라서 해외나 수출 경쟁력을 상실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든 조선이든 점점 이제 뭐 조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점점 이제 뭐 기술이 좀 부족한 산업부터 이제 무너지게 돼 있죠. 예. 결국 최근에 자동차도 현대자동차도 뭐 영업이익 적자 아마 4분기 적자 났나 뭐 11달 그랬을 겁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 삼성 반도체조차도 이제 그 영업이익이 대폭 정말 줄어드는 이런 그 위기 상황이거든요. 결국 지금까지 민주노총 잘 먹고 잘 살았죠, 저들은. 그러나 이제 결국은 저 소수의 민주노총이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정말 악의 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태가 결국 이제 앞으로 저는 뭐 1년, 2년 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결국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이 개구리가 이 냄비 안에서 처음에는 정말 뭐 불을 데우면은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 되면 완전 다 타죽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경제나 사회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보면은 국민들은 개구리처럼 생각이 냄비에 지금 온도가 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면 이제 다 타죽는 상황이 온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이고 어떤 모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그 베네수엘라가 너무나 우리가 국민들이 잘 알다시피 그 80년대, 90년대는 이 남미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그 경제 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이 석유의 천연 자원을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 차베스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국영화시키고 파퓰리즘을 해가지고 결국은 정상적인 어떤 외국 기업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기업하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결국 남은 건 뭡니까? 결국은 거기에 국가의 어떤 그 배급을 받는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상황으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연한 말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도 저는 이 상태로 가면은 정말 그 예단 못한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게 되면 만약에 최근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그 국민연금 주식을 이용해가지고 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지금 박탈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정치적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뭐 10대 기업들, 어느 기업이든 간에 국민연금 주식이 대부분 9%, 10% 정도를 지금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게 되면은 과연 어느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지속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런 분위기에 빨리 감지하는 분들이 먼저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건 뭐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 어떤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를 거의 뭐 다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지금 오고 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심해지면 굉장히 저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사회는 굉장히 썩었다. 정치권도 완전히 썩었고 그리고 국민들도 자신들도 모르게 이념에 경도돼서 그러니까 좌파적 이념에 경도돼서 정말 남배 속에 정말 이 타들어간지 모르고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를 권력을 뺏어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권을 탈환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쓸 거냐 하는 저는 그 정말 정상적인 어떤 통치 행위 갖고는 대한민국은 저는 회복 불능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혁명적 어떤 우파의 어떤 가치로 이 정권의 통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밀감을 또 먹겠습니다. 졸립니다. 졸리니까 밀감을 먹어서 이 또 차고 이 새콤 달콤한 밀감을 먹으면 잠이 깨겠죠.